the joyful sound, Jesus name, Jesus name. This is the Old-Fashioned Revival Hour, an international broadcast of the gospel coming to you from Pasadena. 미션스 컨설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미션스 컨설런스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들 사이의 선교 전선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 관계에 관한 선교학적 통섭, 연구 방법을 통해서 선교학이 발전한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플러 선교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윌슨 박사님의 통섭은 대부분 생물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오늘은 댄쇼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DN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쇼 교수님은 좀 특별한 분인데요. 1943년생이시고 선교사의 자녀로 시애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서 태어나셨고 인도에서 어린 시절, 또 필리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분이라는 인상이 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현지인이라는 인상도 듭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 뉴기니 대학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의 일부로서 그 성인식까지 치룬 그런 아주 재미있는 분이세요. 사모인으로서 그렇게 성인식을 치르신 분이고 위클립 성경 번역학 선교사였으며 선교대학원에서는 성경 번역학 위클립과 함께 성경 번역학 전공의 석박사 과정을 82년부터 개설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기본적인 이론은 Transculturation Theory입니다. Transculturation Theory를 문화 번역 이론이라고 했는데 원래 Transculturation이라는 것은 Acculturation, Enculturation, Transculturation 그래서 상호 그 문화가 작용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문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문화화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댄쇼 박사님이 번역 학자이시기 때문에 번역 이론으로 문화 번역 이론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리지널 상황에서 오리지널 메시지의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것이 오리지널 상황이라면 문화 번역 상황은 오리지널 상황에 대한 주석을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해석, 역동적 등가 방식으로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요소까지 번역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리셉터 오리엔티드, 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지널 메시지를 재기호화하는 인코딩이라고 그러죠. 리인코딩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커뮤니케이션 반응이 오리지널 상황과 같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역동적 등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셉터 오리엔티드, 리셉터에게서 커뮤니케이션 한 후에 임팩트가 나오게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트랜스컬처레이션 디오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댄쇼 박사님의 트랜스컬처레이션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 이론이 굉장히 수리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문화 일각적 통찰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 relevance theory인데요. 적합성 이론이라고 하죠. 적합성 이론은 상황적 정보, contextual information의 회복은 이해를 위해서 본질적이며 의사 전달은 주로 inferential process, 추정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스퍼버와 윌슨의 이론이죠. 적합성 이론은 의도한 메시지를 청중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용어는 의도입니다. 의도, intention. 지금까지 크라프트 박사님이나 다른 여러 선교학자들은
미닝을 강조하죠. 의미, 어떤 의미냐. 우리가 번역할 때도 문자적 번역이냐 의미적 번역이냐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핵심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intention이에요. 의도가 뭐냐. 아가씨 시간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시간이 있어요 라는 말은 스케줄이 비어있느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담론 속에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고 의도가 달라지게 되고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적합성론이 가장 강조하는 이론이고요. 인지적 효과가 크면 클수록 적합성도 커지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렐러번스 티어리가 추구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라는 것을 해석하려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렐러번스 티어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에 동참하기를 의도하셨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렐러번스 티어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추정 모델, 적합성 모델이라고 이제 하는 이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달론이라고 하는 댄쇼 박사님과 베냉겐 박사님이 공동 저술한 이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은 Parallel Distributive Processing이라고 병렬 분산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 선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전할 때 그럼 그 안에서 추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냥 한국적인 예를 든다면 한국말에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 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하는 얘기는 어떤 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 못할 그런 많은 경험들이 다른 사람이 또한 다른 과부 B라고 하는 분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 경험적 지식이 동일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해병대 생활을 하고 해병대에서 축구를 하면서 느꼈던 짜릿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해병대에서 축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계신 이 경험적 지식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선경험적 지식, 이런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식이 서로 비슷할수록 또 그거를 잘 터치할수록 충분히 추론이 일어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깐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깐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댄쇼 박사님의 책의 이름입니다. 사모인 성인식에 대한 내용인데 사모인 성인식 깐디아. 이 댄쇼 박사가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얼굴도 분장을 하고 그다음에 머리에다가 또 현지인같이 하고 그래서 현지인의 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디아를 보면 사모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관에 관한 면도 간디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키마 비오리, 선험 지식 구조 이론, 미리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선험 지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선험 지식 구조 이론, 스키마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렐러번스 티어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댄쇼 교수님 우리에게 굿 샤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좋은 샤먼 이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성경 번역하는 상황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이 부족은 아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요라고 하는 분은 결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않은 항상 전체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어버이 같은 분입니다. 사모 사람들은 이분을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용어 아요의 전포괄적인 소유대명사 이 전포괄적인 소유대명사를 결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들에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들에게는 없으니까 이 개념을 아요에다가 전포괄적 소유대명사를 이제 오예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결합하게 되면 오예 아요라고 하는 우리 전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우리의 권위자 our authority pers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 단어는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서 잠을 자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어른, 그러한 어버이, 그러한 아버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오예 아요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모 사람들은 모든 종교 정치적인 그러한 리더 또 그리고 조상의 신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다 샤먼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샤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댄쇼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샤먼 티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댄쇼 박사의 또 다른 공헌은 culture type, 문화 유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랄프 인터 박사님이 문화적 거리를 E1, E2, E3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혈족, 그다음에 농촌,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그런 문화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문화 유형에 맞는 복음 전달, 문화 유형에 맞는 세계관에 대한 분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댄쇼 목수님이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번역 이론들이 많습니다. Discourse Analysis, 담론 분석이라고 하죠. 이 담화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의 전반적 구조가 되는 큰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Discourse Analysis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특정 문장이나 특정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바로 해석하려면 큰 그림, 빅 픽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를 알아야 하고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알아야 하고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을 알아야 하고 신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성경에 쓰여진 연대에 따라서 그 성경의 문헌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상황의 다른 문헌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빅 픽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화 분석은 단어들이 담화 구조 내에 존재하는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병치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담화 분석은 각각의 단어가 해당 단어가 속한 맥락 속에서 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컨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컨텍스트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크래프트 박사님께서 등가 이론, 다이나믹 큐버스, 역동적 등가 이론을 유진나다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와 상응하는 또 비슷한 이론이 펑셔널 이퀴버런스. 그래서 펑셔널 이퀴버런스, 기능적 등가 이론인데요. 기능 등가 또는 기능 동등성 이론은
원전의 의미뿐 아니라 수용원에서 본문의 수용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관습적인 방법까지, 관습적 방법, 매너, 칼출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이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댄쇼 보스님의 비엔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에디 깁스 몇 가지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깁스는 영국에서 출산하셨고 플레 와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셨는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하고 아주 가깝게 되셔서 피터 와그너 박사 이후에 교회 성장학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학부와 또 성교학교에서 가르치신 그런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영국 출신이시기 때문에 영국적인 관점에서 미국적 관점을 가진 피터 와그너의 교회 성장학을 좀 더 유럽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ominal Christianity in Name Only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명목상의 기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맥가브론의 교회 성장학은 conversion growth, 개종이라고 하는 컨버전을 강조하는 그런 학문적인 접근이었고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동질 집단을 복음화하는 개개인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중요한 포커스로 보았는데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좀 미국적인 맥도날드화된 그러니까 메가처치라든지 좀 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미국화 작업을 아메리카나이제이션 작업을 했고 이 에디 깁스 교수님은 3세대로서 좀 유럽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노미널 크리스천이티, 명목상의 기독교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E1, E2, E3가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추구했던 그러한 방향이었다면 에디 깁스는 E0 교회 안에 있는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의 관점을 두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세대 Next Church 또는 Emerging Church 차세대 교회나 Emerging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서 서구 기독교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그 대안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적 접근으로는 되지 않고 완전히 인식론이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이모징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모징 교회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전통 교회와 전혀 다른 형태로 포스트 모더니티를 맡고 있는 그런 교회 모델들을 연구를 해서 Emerging Churche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라이언 볼저와 함께 볼저 교수는 아직 젊으니까 이 에디 깁스 교수님의 많은 과목들과 그분의 생각들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것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에디 깁스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노장파와 소장파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다는 것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머징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세속 영역을 변화시키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세 가지 핵심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머징 처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여기서 파생된 6가지 실천적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strangers를 잘 영접하고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섬기며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예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조성을 지닌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면서 1인 리더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몸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인도하고 리더십을 갖고 또 고대의 영성과 현대 영성을 융합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이머징 처치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모더니티가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데 연구들이 에디 깁슨님의 교수님의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수님으로는 윌버트 쉔크 교수님, 쉔크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Changing Frontiers of Mission, 그래서 교회, 선교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고 몇 가지 중요한 공헌을 불러 선교에 하셨습니다. 1935년생이시고요. 메노나이트 신학교 교수십니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플러에는 히버트 박사님이나 또는 우리가 쉔크 교수님 같이 메노나이트 출신들이 저희 선교학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에 폴 피어슨 박사님을 대신해서 역사 교수로 플러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폴 피어슨 프로페서 미션 히스토리 앤 컨템포러리 컬처라고 하는 교수직함을 갖고 계시고 그 배경에는 7년 동안 미션러지 오브 웨스턴 컬처, 미국 내에 있는 웨스턴 컬처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런 서구적 문화 변화에 따르는 선교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아메리칸 미션러지 회원으로서 창립 회원으로서 공식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연구들을 하신 것들이 플러 선교학을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도움이 됐고요. Evangelization of Post Christendom Societies,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왕국 시대가 지난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의 서구 사회에 어떻게 다시 재복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글로벌 크리스천 히스토그래피라고 해서 1998년도에 플러에서 이제 큰 학회가 열렸는데 역사학자들의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는 역사를 기술할 때 서양 학자들이 서양의 관점에서 선교사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기술했는데 현지인의 관점과 서구적 관점 또 세계적 다양한 관점들을 역사 기술에 포함을 시킨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공헌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역사학자시기 때문에 글로벌 크리스천 히스토그래피, 우리가 히스토그래피라는 말을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80년대 90년대 초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 서술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여기다 막 편찬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편찬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편찬 그러면 세종대학교에서 한글을 만드시는 것처럼 편찬을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것처럼 그런 너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같으니까 서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오늘 똑같은 날이었지만 나의 일기가 다르고 영희의 일기가 다르고 순이의 일기가 다르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과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프레임 레퍼런스에 따라서 월드뷰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쉔크 박사님은 주관성을 인정하지만 특별히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Jesus Christ is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역사의 현장을 그런 관점에서 세계 여러 학자들이 또 세계 여러 월드를 가진 분들이 역사를 서술할 적에 enlarging the story,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더 풍성해지고 커진다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크리스천 히스토그래피, 세계 기독교 역사 서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쉔크 교수님의 중요한 공헌이 됩니다. Mission to Contemporary Culture, 현대 문화에 대한 선교,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선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개념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선교, 또는 오늘 이 시대 전 세대와는 다른 컨템포러리 칼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 현대 문화 선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쉔크 교수님께서
Contemporary Culture in Missiological Perspective,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 문화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MP520이라는 강의를 하시면서 모더니티에 대한 부분, 포스트 모더니티, 그다음에 크리스천덤, 포스트 크리스천덤, politics, economics, health, sports, communication 이런 것들을 consumerism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how do we point to the kingdom as insiders? 인사이더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성 인신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에브리데이 라이프 속에 들어오셔서 인사이더로서 사셨죠. 특별히 1세기에 갈릴리에서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이 현대 문화 속에서 특별히 서구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구 문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Jesus the Missionary, 메사야 모델 이거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선교사 예수, 메시아 모델.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선교사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선교 새로운 영역 이 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구원자 예수, 성령, 교회, 세상, 종말론과 같은 선교적인 그런 신학의 핵심 주제들이 어떻게 상호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비숍 크리스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메시아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인 동시에 구원자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연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교적 모델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선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선교와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쉔크 박사님이 역사학자라는 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Modified Case Study Methodology라는 케이스 스터디 역사 사례 연구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케이스 스터디 메서덜러지는 경제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describing하고 그 다음에 reflecting on the theme 어떤 주제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nalyzing the case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라고 하는 또는 특정 집단을 통해서 세상 속에 어떻게 전파되어 있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하는가, 랄프 윈트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다양한 학자들을 다양한 그 역사적 케이스들을 연구하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잘 관찰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또 그들이 던졌던 질문들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얻었던 해답은 무엇이고 그들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분이 선교학의 발전에 어떤 공헌을 끼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로 선교학자들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접근하는 DNA 방법론도 그와 비슷한데요. 저의 DNA 방법론은 풀러라고 하는 이 선교학의 산실에서 다양한 선교학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풀러 미션러지라고 하는 그리고 아메리칸 미션러지라고 하는 것을 태동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지난 5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DNA가 서로 상호 믹스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까지를 살펴보는 것이 저의 그 하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쉔크 박사님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는 그러한 역사적 케이스 스터디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 방법론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DNA 연구 통섭 방법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쉔크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매티스 브루스터 박사님의 DNA
램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라고 하는 책은 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로서 번역 선교사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선교사로서 전혀 언어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이렇게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새로운 문화 속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느냐. Field Method, 현장 방법론입니다. Language Learning에 대한. 그래서 언어 습득론이라고 해서 풀로에서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The lamp is a great tool to learn local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프랙티컬한 그런 방법이다. Language Learning Ministry 이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Language Learning Ministry라고 하는 개념은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상당히 좀 성질이 급한 경우가 있죠. 언어를 배우는데 요즘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 때만 해도 빨리 가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적어도 2, 3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그 언어 배우는 시간은 사역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개념이 있어요. 언어 배우는 것도 또한 사역이다. 선교 사역이다. 그리고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소셜 반딩을 하고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런 좋은 유대관계가 언어 학습에 유익하다 하는 것이고요. 강의실 수업보다는 언어를 배울 때는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배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습득은 우리는 대부분 영어 수학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독일어 공부할 때, 헬라어 히브리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단어 외우면서 공부하잖아요. 학문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셜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소셜한 거죠.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이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리고 현지 문화 속에 꼭 잠겨하고 언어 습득은 선교사에게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프린팅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요. 각인 이론. 이것이 이제 반딩 이론의 여러 가지 주변 이론이 되는데 1935년 오리와 거위 새끼의 학습 행동에 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로렌츠 박사라고 하는 분이 동물학자신데 이분이 그 기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1913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오리와 거위 새끼들이 부화한 바로 직후에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을 낳아주거나 기른 부모를 따라서 배우는데 그 배움은 아주 각인이 되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걸 각인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버이가 되는 대상으로부터 청각적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오리 꽥꽥 간다든지 그런 앞으로 시각적으로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인이 됩니다. 임프린팅 돼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육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둥오리 새끼 앞에서 어미 오리의 울음소리를 흉내를 내게 되면 새끼들은 그걸 어미라고 생각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ttachment theory 비슷한 건데요. 애착이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와 부모 사이에 형성되는 정신적 유대관계, emotional bond, 반딩 이론, attachment, imprinting, bonding 이게 비슷합니다. 이 반딩이 일어나는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서 이 어렸을 때 정서적 교감이 부모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로 자랐다든가 이런 분들은 나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최초의 안정된 그런 애착관계, attachment theory를 통한 애착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반딩
이모셔널 반딩을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도 안정감, 자신감, 신뢰감, 협동심, 또 타인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발달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스트리트 클래스룸, 길거리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소셜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언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언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같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게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게 된다. 사회적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딩이 있어야 된다. 반딩, 어태치먼트 이런 이론들이 언어 습득과 함께 그래서 현지인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갖는 사람은 언어를 잘하게 되고요. 현지인들을 싫어하거나 현지인들과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고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고 반딩을 하는 것이고 어태치먼트를 하는 것이고 임프린팅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어를 배우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랭귀지 헬퍼라는 개념도 참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선생님 중에서 영어 선생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영어 선생님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줬던 분. 근데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랭귀지 헬퍼라는 개념이 저는 좀 특별했었어요. 언어를 배울 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이 주도해서 학생이 따라가는 그런 학습보다는 학생이 주도하고 헬퍼, 랭귀지 헬퍼로서 헬퍼는 나를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런 헬퍼의 개념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선교사가 활동하는 데 더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그 언어 습득하는 모든 과정은 자신이 결정하는 그게 램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내가 말 가르쳐준 사람이랑 사제지간 간의 관계를 맺게 되면 굉장히 좀 사건이 복잡해지죠. 제가 제중원 드라마도 보고 제중원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제중원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랭귀지 헬퍼를 둬서 의사분들이 제중원에 진료를 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헬퍼를 그때부터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를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도 제중원에 랭귀지 헬퍼로 화이트 닥터 화이트와 여러 분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영어 랭귀지 헬퍼로 이렇게 도왔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로버타 킹 교수님의 에트노뮤지컬로지 민속음악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트노뮤지컬로지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음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고요. 에트노뮤지컬로지스트들은 음악을 하나의 소셜 프로세스로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음악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리고 그 음악의 용도를 어떤 음악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그 문화가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히 킹 교수님은 미국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했더니 코트디부아인가요? 거기에서 사역하니까 그 사람들은 파이프 오르간을 하면은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전혀 다른 음악을 갖고 있어서 그 현지 음악에 맞는 에트노뮤직들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고 찬송가를 만드는 또 그곳에 신학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집어넣고 그 현지 음악 속에 신학 작업을 그러니까 에트노뮤지컬로지를 통해서 신학 작업을 하고 그것을 복음에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크래프트 교수님이셨고요. 에트노뮤지컬로지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딘 길릴랜드 교수님 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지역에 사역하셨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모델스 상황화 모델 바울을 통한 상황화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문화적 상황화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황화 모델 상황화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 신학 교수님으로 플러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참 테너 목소리가 아름다운 그런 유머도 좋으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교수님이셔서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우리 박교 박사님 플러에서 공부하시면서 한국교회 선교 운동사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Church. 특별히 장로교적 관점에서 쓰긴 했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선교 역사를 선교 운동사를 기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작업을 하셨고요. 특별히 크로스 칼처럴 처치 플랜팅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맥가드론의 교회 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크로스 칼처럴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박교 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플로의 공헌이 되고 플로의 오리지널 DNA에 가장 가까운 그런 게 되겠고요. 아까 글로벌 히스토그래피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서술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앞으로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신학이 한국 신학이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50년 동안 플로에서 되어졌던 여러 신학적 이슈들, 선교학적 이슈들, 문화인류학적 이슈들, DNA들을 잘 우리가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걸 잘 통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통습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한국의 선교신학 또 미래의 세계 선교학이 발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